여론조사에 대해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심규진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처음 뵀었는데요. 네. 예.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아미고 회원께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아이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심규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다니러 오신 건가요? 네, 네, 뭐 방학이고 그래서 잠깐. 네. 예, 그래. 크리스마스 예. 브레이크로. 네. 그러시구나. 네. 원래는 저기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하셨나요? 아니, 원래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요. 예. 예. 옛날에 그 미디어 다음에서 이렇게 뉴스 네. 할 때 그 팀에서 이제 있었다가 뭐 뉴스 파트장 하고 뭐 하다가 그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네. 2008년도에 유학 가서 석박사 하고 이제 처음으로 교수로 부임한 건 이제 싱가포르 경영대라고 이제 네. 거기서 교수 하다가 이제 호주 멜번대로 이제 옮겼는데 막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제로 코로나 그걸 해가지고 네. 그 꼼짝 그 달싹을 못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이랑 왕래 가능한 데를 알아보다가 이제 아이 대학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조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학교 측에 뭐 좀 연구 학기를 좀 갖겠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제 잠깐 그때 뭐 그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뭐 그때부터 이제 좀 이런 전략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연에 좀 합류하게 돼서 그러셨구나. 예, 있다가 대선 때까지 제가 많이 다 끝마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학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1월에 예, 아이 대학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가가지고 네. 스페인에서도 이제 저는 이렇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 그 분탕치는 그 당대표 때문에 막 마음을 졸이다가 0.7%로 이긴 거 그 3월에 네. 학기 중에 이제 돼서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구나라고 했는데 또 그때부터 시련이 또 지선 이기고 나서 또 시련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서민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채널에서 이제 뭐 평론 같은 거를 이제 여름방학 때 이렇게 와서 하다가 또 학기 시작해서 스페인 가서 이렇게 뭐 줌으로 하다가 이렇게 고성국 선생님 TV에도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그래요. 됐네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대선 때 스페인에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경선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선 될 때까지 하고 이제 3월까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1월에 그래서 그때 스페인에 계셨어요. 예. 근데 그때 밖에서 보기에 어쨌든 이길 것 같았는데 그 분탕치는 당대표 때문에 그러셨는데. 걔가 기분이 계속 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론조사에서는 안정되게 이기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촉이 좀 잘 맞는 편인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쎄하더니 딱 그 출구조사 그거 나온 거 보고 아주 그냥 계속 그때 이제 스페인은 조금 시간이 늦기 때문에 막 새벽까지는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한 밤 10시까지 제가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새로 고침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이번 정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예. 원래 정권 출범하고 6개월은 뭐 허니문 기간이다 그러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허니문은커녕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없었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그런 프레임들이나 과거의 그 서사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좀 제가 봐도 이제 저도 이제 X세대인데 저도 과거의 문법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X세대가 벌써 과거 세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쩌라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부머 세대가 있고 이제 X세대가 있고 MZ 세대가 있는데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X세대가 가지고 있던 서사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X세대가 가지고 있던 저희 세대의 서사가 그거거든요. 뭐 최진실이나 김희선이 나왔던 신데렐라 스토리. 그리고 이제 커리어 우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적인 여성이 사랑과 일과 사랑에서 다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권성징악의 그런 고전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신데렐라. 예.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은 뭔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예.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런 서사가 다 무너져 버리고 요새 MZ 세대의 서사는 그런 거예요. 뭐 스카이캐슬이라던가 펜트하우스라던가 뭐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고2 올라가는데 걔도 뭐 그런 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그 치열한 경쟁이고 각자 도생이고 뭐 그런 그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권선징악으로 뭐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누가 알아봐 주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헛소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그 본부장님한테 이제 주의를 받았는데 네. 그 분탕 치던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아, 예. 근데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분탕이 막 그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어그로를 끌면서 음. 정치적인 어떤 효과라던가 그 사람들이 정치적 파워를 갖게 되는 게 그 서사가 달라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윗세대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네. 저런 정치적인 철학이나 그렇지. 이념이나 가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저런 게 저렇게 진지하게 몰고 다닐 수 있지? 그렇죠. 예, 왜 이해가 안 그게 되는 정치적 거지. 힘을 갖는지 이해를 예.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장 드라마의 서사에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아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긴 막장 드라마의 악역한테도 사람들이 그 매료도 되고 팬도 생기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 지금 그 민주당에서 하는 것 중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하는 되게 익스트림한 그런 포르노 있잖아요. 오늘도 그 더 탐사에서 막 그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런 압수수색 포르노 같은 거 그리고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조국의 그 가족의 일가의 모습이 딱 그거거든요.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의 그거거든요. 예. 염치가 없고 오로지 생존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아, 뭐 그래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되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뭐 대의, 명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치워두고 이 각박한 세상에 내 새끼 나 하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예. 그 열망, 그 간절함, 뭐 그 처절함 이런 그러니까 거를 투영하는 거죠. 그 거기에. 조국 그 사태 때문에 네, 그 네. 조국이 그자 때문에 네. 세상의 엄마 아빠들이 다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건데 이제 저도 제가 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런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그 주인공들이 되게 인기를 또 끌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악역을 하면은 어디 식당에 가서도 아줌마들한테 욕을 먹고 그랬는데 예. 요즘은 막 악역들이 막 광고 다 찍고 맞아, 그런단 맞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장으로 가고 막 그리고 그 서사의 논리 구조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막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so what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진지하게 막 물어봤거든요. 왜 너는 이 악역에 이렇게 몰입을 하냐 그랬더니 막 얘가 되게 저 사람만 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봐주면은 서울대 의대 가는 건데 안타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이제 좀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면 너는 그 조국 사태가 조국 사태가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럼 너는 그럼 조국의 딸이 그렇게 의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됐을 때 정말 그런 희망도 없고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열패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막 조국 일가에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투사를 해서 그런 예. 식의 막장 드라마를 현실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네.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한 10년 전에 제가 언뜻 봤던 여론조사 생각이 나는데 네. 그건 그냥 그냥 넌센스 퀴즈 같은 그 여론조사였어요. 네. 중고등학생들한테 10억 줄 테니까 1년간 감옥 갔다 올래? 그랬더니 압도적인 다수가 감옥을 선택했더라고. 아 그리고요 요새 나오는 그거 보세요. 그 뭐지 무슨 몇 억을 뭐 먹으면 몇 년 산다 그러면 그거를 연봉으로 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5년, 예, 5년 살면은 뭐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작금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요새는 예.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그러고 그거가 아니라 이제 가성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은 제가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들어서
그 분탕치던 그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같은 약간 엄마 아빠한테 땡깡 쓰고 그랬던 그 정치인한테 막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막 투사했던 젊은 층들이 요즘 이제 또 이제 지지율 오르잖아요. 이제 요새 이제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왜 다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느냐?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게임하듯이 똑같이 그런 효용감을 윤 정부가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당대표 그 분탕 내부 총질의 달인이었던 그 정치인한테 이렇게 뭔가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을 했던 이유가 네. 이제 두 가지 저는 요인에서 보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비루한 현실이 그 사람한테서 보이는 거죠. 항상 당에서 항상 왕따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나 듣고 뭐 이렇게 뭔가 이룬 게 없고 자기 스스로. 예. 근데 뭐 할 줄 아는 거는 이게 선전선동이라든지 자극적인 남 그런 욕하는 거지. 할 줄 남 아는 욕하고 그러니까 악역이죠, 악역.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현실을 이렇게 딱 투영을 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게임의 아바타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자꾸 어떤 사람이 이제 너 싸가지 없다. 그러면 이 꼰대가 막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승질을 내면서 우리는 먼저 안 건드려. 근데 뭐 누가 건드리면은 더 갚아줘, 더 때려줘. 이런 식의 그런 게임의 포인트 따는 정치?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또 지지하는 이유도 뭐 윤석열 정권이 뭐 도덕적이라서라던가 뭐 정치적으로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때려주는 자기가 이렇게 이입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내가 싫어하는 그 좌파들이라던가 뭐 이재명이라든가 그 사람들 골탕 먹여주고 궁지로 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성비. 그래서 뭐 맨날 0.7% 참 달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 저 포함해서 자꾸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이제 그거를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열패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정치인이 되게 또 많은 욕을 먹으셨고 그 팬덤에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증오심이라던가 사회에 대한 그런 증오심, 적개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막 정의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열정과 그리고 이제 그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그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되게 월드컵 세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가 되면 위와 원 그러면은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어. 사강 신화를 직접 사강 신화를 이뤘고 체험한. 또 정권 교체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뭉치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던 그 정서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때만 해도 뭐 그런 사회 변화들 진보 개혁적인 과제들이 많이 이렇게 실현되고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책 효용감이 높았던 세대인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거 투자해봤자 나한테 이득이 뭔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라인에서 악플 쓰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실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돼. 그런 희망이 투영된 게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8, 39 뭐 이렇게 기록해서 그 40%대로 진입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지금 쭉 그 MZ 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또 MZ 세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일종의 그 가성비 높은 아바타로 생각한다. 게임 아이템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셨는데 네. 그것만으로 상승 요인이 설명이 되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이제 첫째로는 그 분탕이 이제 해결이 되고 가처분 사태를 지나면서 당이 일사불란해지는 모습을 보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번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 50%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뭉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민주당으로 막 가서 지지율이 낮아진 게 아니고 너무 이쪽이
시끄럽고 리더십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모습 보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도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층이 이제 한 50%에서 뭐 30%까지 지지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 이탈했던 그 20%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특정 팬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막 좀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약간 기성 정치 언어로 말하자면은 뭐 온건파 뭐 이렇게 뭐 다 품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보신주의자들 그러니까 좀 싸우는 거 싫어 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보수의 그런 어떤 그 선비스러움 이런 거 그러니까 싸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른이고 뭐 리더니까 뭐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왜 못 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뭐 전략적으로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전력 누수를 하냐 내부에서 이제 고래서 이제 외면했던 층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좀 반신반의 그러니까 찍긴 찍었는데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념적인 선명성도 잘 모르겠고 의구심이 있었던 자유파 사람들 주류 세력 그쵸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있죠. 그런 이제 두세 부류의 분들이 20%로 이렇게 좀 민주당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좀 외면하겠어라던가 좀 두고 보겠어. 라고 했던 층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40%까지 갈 거라고 했던 그 전조는 뭐였냐면은 그 한국갤럽에서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예전부터 계속 40%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그 아까 말한 그 내부 총질 전문가들이 항상 그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중도층이라든지 저관여층들이 많이 보는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김종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저관여층들이 제일 먼저 이탈한 거예요. 별로 윤석열,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냥 분위기,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냥 분위기거든요. 그냥 누가 뭐 잘하고 있대. 사실 이거는 되게 실체 없는 숫자에 불과한 걸 수도 있는 게 그냥 기분인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고관여층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되게 뭔가 자기 신념이나 가치가 좀 뚜렷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강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카리스마도 있고, 뭐 그런 큰형님 같은 리더십도 있고, 좀 약간 풍운화적인 그런 것도 있고, 승부사적인 것도 있고, 그런 좀 개인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어는 그게 주류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됐던 것이 이런 반등의 어떤 동력이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여연에 있을 때 경선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2%. 그래서 저는 이제 코어를 22%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리스크를 다 겪었던 건데, 뭐, 그런 장모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장모 부인 그 처가 쪽에 리스크 터졌었을 때가 있었고 뭐 고발 사준이 또 뭐 그때 뭐 이게 왕자 썼다고 유승민이 막 이렇게 마타도 하고 그 당시가 정말 최악이었죠. 막 여러 가지로. 그때 최하로 떨어졌으니까 22%.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실수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지금 갤럽도 보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미니멈으로 갔던 게 24%. 그러니까 기존에 다져지고 있는 그 코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로 이렇게 빡 인플레이트 되는지는 않아도 되게 단단한 그런 코어 근육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정말. 그 코어가 흩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지금의 상승세의 기반이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번에 그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저쪽에서는 막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전학온 어떤 친구를 기존에 있던 학교에 일진들이 막 이지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멋모르는 애들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 온 애가 갑자기 뭐 전교 1등하고 갑자기 반장하고 이러니까 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진들이 근데 막 건방지네? 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싹싹하게 인사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이제 이지매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인기 그러니까 뭐 한 반 이상이 막 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다 시기하는 것 같아. 그럼 막 이렇게 선동해서 몰아가고 이지매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멋 모르는 애들도 그거 이제 따라가는 거죠. 얘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굉장히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되게 뉴키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때 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게 이제 공이 뭐 여야 할 거 없이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어쨌든 잘 윤석열 거쳤다는 대통령이 거죠. 잘 네. 버텨낸 거네요. 잘 버텨내서 이제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얘를 좀 겪어봤더니 얘를 되게 좀 선입견을 보고 봤는데 얘가 뚝심이 있고 얘가 뭐 적어도 뭐 사기는 안 치고 우직하더라. 이제 그런 신뢰를 좀 주기 시작하는 단계,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선 국면에서는 그때는 이제 이기는 게 급하니까 네. 이재명은 도저히 찍을 수 없으니까 사실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는데 그냥 찍었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권 딱 출범하고 나서 이 서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약간 실수 같은 거라든지 좀 거칠었던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빨리빨리 적응이 되면서 좀 이렇게 당도 좀 정비가 되고 그런 거 보이면은 좀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알겠어요. 보수 시절로서. 예. 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48, 네. 뭐 이재명이가 47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0.73% 차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제 40%대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네. 몇 %까지 기대하십니까? 우리 신 교수님은? 저는 그 대통령 그때 받았던 게 48%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권 초기에 50% 좀 넘게 나왔잖아요. 53까지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55%? 예, 55. 그 정도까지는 목표로 잡을 수 있다라고 55. 생각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이 가려면은 정말 문재인까지 싹 다 망가져.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구심점이 없고 완전히 무너질 때. 예. 그렇죠. 구심점이 없이 무너질 때. 역대 대통령들은 뭐 60, 70도 기록한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혐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진보라나 뭐 진보를 참칭하는 그 좌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도 다 투표율이 결정을 하고 뭐 조직이 결정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젠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특히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도 그 변수가 많고 여론조사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동기적 요인이 되게 커서 알겠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5, 55. 윤석열 네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55%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네네. 자, 그러면 역으로 이재명 지지율은 왜 저렇게 안 떨어져요? 이재명 지지율은 이재명의 그 코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두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재명 개인의 코어 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개딸 양아? 네, 그 개딸 양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재명이 기존에 얼굴에 딱 써 있어요. 반 이재명이라고. 예, 이재명이 어쨌든 간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뭐 성과라고 이거 말을 좀 긍정적인 말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정치적인 기술, 정치적인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문재인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진보 정치인이죠. 이재명. 저 잡초 같은 게 있어요. 잡초 같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하고 윤석열 그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기존의 보수와는 다르다는 점. 그래요. 그리고 인물 중심이나 그런 팬덤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이념적 방향성에서의 보수거든요. 윤석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왜냐면 뭐 노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노조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작은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우파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중도적인 그런 뭐랄까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운동권들이 이제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상 좋은 아저씨를 하나 허수아비로 내세워가지고 그런 약간 아이돌적인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은
되게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그 노무현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적인 아이돌적인 정치인이었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달라요 색채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 좋아하는 팬덤은 이재명이 실질적인 자기들한테 변화를 일으킨다. 뭐 지역 화폐라던가, 그러니까 돈을 어쨌든 간에 퍼주든 뭐 어쨌든 간에 내 주머니에 꽂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팬덤은 예전 지역으로 있었던 정치 지형을 되게 허무는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되게 계급적인 최초의 진보 좌파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치 지형이 뭐 계급적이라기보다는 호남, 영남 이렇게 갔었단 말이죠. 예, 호남, 영남으로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안보 이슈, 뭐 북한이 어떻고 뭐 이런 그런 거. 그 안보 이슈라던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나라보다 계급적 정치 그 구도가 굉장히 약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렇죠. 예. 거의 그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그 좌우 계급 대립이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네네. 아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남만 봐도 호남에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역의 토호가 돼가지고 뭐 김대중 때부터 계속 그 좌파 쪽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됐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자고 그러니까 뭐 우파적이고 뭐 감세 작은 정부 그런 걸 지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판을 이재명이 되게 바꿔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코어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되게 무서운 거는 호남에서의 지지가 예전만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남이나 이제 PK에서 못 살거나 이렇게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게 이재명이가 사법 처리 받아도 그 팬덤이 유지될까요? 아, 그 팬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적인 팬덤 막 이렇게 조국에 뭐 이렇게 차를 닦아주고 그런 식의 아이돌 팬덤이 아니라 그 어떤 계급적인 열망.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들의 어떤 패배감이나 그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재명을 통해서 투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그런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면 그러면 그 팬덤이 유지가 되나요?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재명이 되게 또 이재명이 비호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0.7%까지 따라갔던 거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목한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슷한 이유인데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으니까 셀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밀어줬던 건데 알겠어요. 이기질 못하면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재명. 조국이는 그 개인이 아이돌 같은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지 앉은 걸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주게 되는데 그 팬심이 그러니까 조국이는 감옥을 가도 그 팬들이 남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는 가녀린 마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게 계급성에 위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은 다른 리더를 얼른 찾아서 그 계급성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이재명이 개인에게 연연해서 쫓아다닐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켜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이재명은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근데 지켜줘야 될 사람인 거죠. 이재명이는 곧 불쌍해지겠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계속 공격을 하려고 노조랑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자기의 어떤 뭐 수류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라던가 노조 이번에 막 자기가 지령을 내렸잖아요. 막 다 뭐 내가 노란봉투법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겨야 먹어야지 지지자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동원을 했는데 다 안 먹히고 여러 가지로 이재명이 되게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인데 그 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안 먹힌 것이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이 캠페인을 2주 동안 했는데 딱 2명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지. 끝난 거죠. 알겠어요. 자, 다른 현안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말이죠.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이게 집단 운송 거부 잘못됐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노조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노총이라는 집단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 된 거죠. 구시대 유물. 왜냐하면 그 민주노총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노동자는 하나다, 단일 대우로 해서 실제는 아닌데.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뭐 노조도 지금 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노조를 지금 다루는 면에 있어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의 그런 네. 치밀한 그런 전략 같은 거에 되게 정말 감탄을 했는데 어허.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내부적인 거랑 보여지는 거를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갈라쳐져 있어요. 이미 민노총 걔네들이. 자체가. 네, 민노총, 그러니까 노조 자체가. 그렇죠. 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요새는 다 다원화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 손해 보면서 이 집단에 참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래 예. 산별이라는 조직 체계가 그렇죠. 100년 전에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에요. 네, 그래서 예. 아까도 JTBC 거기서 좀 약간 분석 기사를 잘 냈던데 예. 이번에 그러니까 그 서울시 그 지하철 노조랑 이제 그쪽은 빨리 이거를 임금이나 어느 정도 보장해 줬잖아요. 예.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한 놈만 팬다고 이 화물 노조, 그러니까 강성 예. 이쪽을 이렇게 치면서 예. 이게 좀 갈라치기를 하면서 어허. 약간 차별적인 선택적인 이제 전략을 취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또 냉온 전략도 잘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투항하는 사람들은 잘 이제 보여주고. 너그럽게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악질 그런 사람들만 집중 타겟을 해가지고 이거는 범죄자다 이런 예. 식으로 법대로 하겠다라는 그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내부의 그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릴 수 있었고 이제 보여지는 거는 계속 이제 화물연대 뭐 그 업무 개시로 이렇게 전선을 그면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굴복하느냐, 뭐 회복하느냐 그 물동량을 그게 뉴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론전에서 완전히 그 윤석열 정부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을 또 뭐 받아주면 받아준 거죠. 저 다른 노조들은 서울시 그 지하철 노조라던가 예. 뭐 병원이나 뭐 그런 쪽은 예. 약간 덜 강성인 데는 어느 정도 예, 대화 협상으로 당근을 조금씩 줘가면서 당근을 줘가면서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다. 근데 가장 좀 문제가 되는 악질적인 세력과 싸워서 얘네들하고는 절대 타협 없어.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뭔가 시그널을 되게 일관되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좀 신뢰성을 회복하게 된 거죠.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이제 통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태도 수습 가닥을 잡게 되고 네네. 지지율도 올랐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전장을 누빈 거는 원희룡 장관인데 그렇죠. 원희룡 네. 장관의 이번 그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뭐 워딩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특히 이번 사태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되게 전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언론에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막 기자랑도 막 설전을 하고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보수 지지층들한테 그런 신뢰감을 줬고요. 그리고 네. 일단 중도층한테도 되게 이게 잘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그 원희룡 장관은 좀 약간 뭐 예전에 그 강경한 보수 이미지는 전혀 아니잖아요. 약간 그렇죠. 소장파 이미지고, 예, 소장파, 개혁파. 예, 그리고 이제 뭐 보수 내에서도 너무 뭐 좌파적인 인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올 정도인 예. 사람인데 이제 그걸 역으로 따져보면은 뭐 중도연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정치인, 뭐 예.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 소장파 정치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딱 그런 강경 노조들은 되게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처럼 딱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니까 되게 이게 임팩트가 크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을 때 그 경산호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그분은 이제 보수나 이렇게 좀 정치 고관여층의 분들은 되게 훌륭한 분으로 인식하지만 워낙 좌파들이 이미지를 막 난도질을 쳐놔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되게 우리가 되게 만만해 막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마타도어를 하고 막 프레임질을 해가지고 막 뭐 수구적인 그런 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그런 식의 나쁜 이미지를 먹히면은 되게 중도한테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좌파들이 공격하기 좋은 상대. 그렇죠. 좀 만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데 완전 이제 원희룡 장관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한동훈 장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논리로 이렇게 스마트한 모습으로 하니까 안 그래도 노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노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집단주의를 싫어해요. 일단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자기 취직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왜
알바노라고 해가지고 뭐 내가 알바가 뭐야 이거를 되게 걔네 그 젊은 세대들은 그게 젊은 세대들의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감성.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식도 있고 그런 그게 X세대에 뭐야? 대해서. 알바?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은어로 인간 알바노라고 하는데 내가 알게 뭐냐 알바 아니다 그걸 알바노라고 해서 예. 그래서 뭐 조빠가 알바노 이게 조빠가는 좋아 빠르게 가 이런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애들은 이제 남한테 착한 척하고 뭐 이렇게 뭐 선비처럼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위선적이고 그 쿨찐이라고 또 하는 걔네들이 말 이제 쿨한 척하면서 찐따 같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제일 잘 떨어지는 그런 정치인이 뭐 금태섭 씨 같은 이미지인 거죠. 그래. 예, 딱 감 오시죠. 그러니까 실속 없이 예, 실속 없이 막 뭐 있는 척 하는데 실익은 없어. 그런 거를 이제 놀리는 비하하는 말인데. 아이고 우리 MZ 세대 못 따라가겠다. 아니 저도 이제 저도 통통 되게 튀네. 통통 튀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은 그런 신조어 같은 게 거기에 시대 정신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적인 거라던가 이념적인 게 되게 약화되고 지금은 되게 그런 연령이나 그러니까 그 세대나 성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예, 너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왜냐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말씀을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다뤄야 될 주제가 한두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요. 그 MBC 여론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 여론조사가 아닌데 정식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굉장히 이제 지금 걔네들이 지금 노조가 안 맥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거지로 정말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여론조사 샘플링 기법에 보면은 이제 쿼터 샘플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의 룰은 우리가 이게 여론을 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그렇죠. 데모그래픽스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그러니까 성별, 그다음에 나이, 연령. 성별, 연령, 지역. 그런 식으로 이제 쿼터를 다 잡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전라도 여성 30대 그 비율에 맞춰서 그러면 1000명 중에 몇 명. 1000명 중에 몇 명 그렇게 딱딱 잡아놔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내가 60대라고 하니까 끊어버리던데 그러니까 그 층이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가 먼저 차니까는 끊어지는 거죠. 이제 먼저 끊는다. 그래서 좌파들이 뭐 하는 게 뭐 60대인데 뭐 30대라고 하고 뭐 20대라고 하고서는 뭐 한다거나 내가 그러니까 나는 뭐 보수다 막 반대로 얘기해서 한다던가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왜곡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MBC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국힘에서 그거 양금석 양금희? 양금희 그분이 이제 논평을 내셨던데,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가 그 여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룰에 근거해서 뭐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했는지 조사 방법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률 뭐 이런 거 오차 범위 이런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럼요. 근거를 대고 해야 되는데 그 MBC에서 했던 거는 그냥 스노우볼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길거리 앙케이트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모여서 할 수 있는. 정말 뭐 우리 고성국 TV나 어떤 저 채널에서도 뭐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뭐 블라인드 여론조사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99.9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방송에 한 거예요. 공중파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MBC는 정말 조금 이제 뭐 진짜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뭐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걔네들이 극좌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가 또 뭐 좌파라는 용어 쓰면 극우라고 막 극우몰이 하면서 자기들은 절대 뭐 극좌란 말도 없어요. 좌파란 말도 안 써요. 뭐 진보 어쩌고 진보라고 쓰죠. 더탐사 걔네들도 뭐 탐사 맞네. 여론 유튜브 언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쪽에 있어서 보수가 참 약해요.
눈치만 봐요. 그러니까 보수는 이렇게 눈치만 봐. 나 이런 말 했다가 욕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MBC 욕했다가 MBC한테 나 타격 그러니까 보수들은 하여간에 잃을 게 많아가지고 예. 겁이 많고 예. 근데 좌파들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고. 근데 지금 거꾸로 예. 된 거 아니에요? 좌파들 가만히 보면 잃을 게 많아요. 이것들이 전부 강남에 아파트 사놨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근데 이게 생업이잖아요. 뭐 예. 선동하고 이런. 그게 생업이야. 예, 이 그게 수키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용이랑 정진상도 유동규가 그랬잖아요. 월급 300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아파트 생업으로. 사놓고 예. 다. 그러니까 보수들은 이제 보수 예. 정치인들은 기존에 보면 이렇게 세습 정치인도 많고, 뭐 기업, 뭐 지역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자기의 자본 축적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하거나 뭐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전문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걸 안 해도 뭐 변호사 하면 되고, 예? 뭐 자기 뭐 생업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됐는데, 이제 좌파들은 이거 없으면 끝나버리니까 예, 그만큼 더 악착 같다. 즐기죠. 예, 잡초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언어를 잘 조작하는 것 같아요. 언어나 그래. 이런 것이 조금 확실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네. 탄핵하고 나서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탄핵했잖아요. 네네. 김무성이, 유승민이 예, 이것들이. 예. 그리고는 당시 자유한국당을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집단적으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한 30명 정도가 나갔어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시간이 와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다 했어요. 네. 바른정당이 평균 재산이 제일 많은 거예요. 선수도 제일 높아. 예. 평균 선수가 3선인가 4선인가 그렇고 이것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네, 그 세습 정치인들도 꽤 많고. 세습 정치인 예. 많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마지막 보수의 보루로 봉사를 해야 될 자들인데 대대손손이 헤쳐먹었으니까. 네네. 나라의 은덕을 입은 자들이니까. 이 자들이 제일 먼저 집단적으로 배신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예. 약간 그 유전적인 그런 게 있는 것 유전적인 같아요. 그 세습 정치인들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세습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뭘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아스팔트 보수라던가 아니면 예. 자수성가 보수랑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예를 달라요. 들면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건 자수성가 자수성가 변방 보수.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세북에 제일 싫어하는 게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좀 통하잖아요. 홍준표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러네. 예, 예. 그 얌체들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얌체 기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제가 아는 그 한나라당 그때부터의 세습 정치인들은 뭐 유승민을 위시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그러니까 강자한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체제에 순응하고 이제 전부 아전처럼 예, 살았구나. 범생이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전지향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거나 자기가 고난과 극복을 뭐 저항해서 뭐 이뤄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배신은 왜 배신을 때렸냐? 박근혜 그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상품성이 무너지면서 지지율이 무너지고 이제 박근혜한테 내가 얻을 게 없겠다.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거고. 그 후에 했던 행동을 보면 유승민 보세요. 이해운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세복의 그쪽이 굉장히 문재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예. 맞아.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직접 겪어봤던 일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뭐 저도 뭐 X세대고 우리 세대 뭐 이렇게 막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지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한나라당이나 뭐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 여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많은 정치인들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되게 그 점이 의아했어요. 예전부터 왜 이렇게 뭐 유승민이 같은 사람이 이미지가 괜찮았거든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네. 그러니까 유승민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그 강성 박근혜 팬덤한테 배신자 소리를 듣는 사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왜 유승민을 그렇게 뭐 싫어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거기 이게 그 경선을 겪어보니까 어. 예, 알겠는데 거기서 이제 당을 오래 지켜왔던 당직자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당해봐야 안다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해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 문재인 얼마나 칭송하고 그랬어요. 뭐 이준석부터 해가지고. 왜냐 문재인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하. 자기들이 봤을 때 문재인이 뭔가 좀 중도층한테 되게 온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높은 인기가 많은 뭐 오바마처럼 그런 식의 뭐 정치 셀럽처럼 보이니까 친한 척하고 뭐 쿨한 척하고 뭐 유승민이 뭐 막 문재인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핏줄이 그런 거죠. 그냥 자기가 나서서 앞줄에 서서 싸우긴 싫고 예. 근데 막 이런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시장처럼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사랑을 받거든요. 팬덤이 제일 강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보수 내에서도 왜냐면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진실된 이게 정치라는 거는 어떤 세상의 허위라든지 이게 부조리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분노 거기서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뭐 아버지가 차려준 회사에서 뭐 용돈 받고 그거 물려받아서 하고. 그 바른정당 만들었던 네. 자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리저리 알아요. 네네. 이 자들은 말이죠. 만나면 굉장히 그 뭐라 그래 젠틀하게 행동을 해. 그렇죠. 예. 뭐 이것들 태도가 아주 그 간지러울 정도로 아주 젠틀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머리에는 든 게 없어. 그건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 완전 패션이야. 패션, 예. 예. 강남 좌파. 그러니까 강남 우파지. 이것들이 예. 좌파인지 우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강남 좌파적이죠. 뭐 강남에서 따뜻한 보수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세라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예. 굉장히 그거를 이제 그 나는 꼰대랑 달라 패션으로 이제 자의식을 설정하는 거야. 나는 세련된 보수야. 촌스럽지 않아. 뭐 이런 거. 나는 꼰대랑 우리 영감이랑 달라. 이런 걸 내세우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자기 영감 그 뒷배밖에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인데. 글쎄 말이야. 예. 저기 네. 그 개 갖다 버린 자를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프레임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재인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문재인은 그냥 허수아비고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이재명처럼 이렇게 확신범이 아니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무능하긴 하죠.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건 알아요. 그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한테 특히 여성 팬덤이 강한데 문재인은 이 사람이 그냥 순딩순딩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불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팬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게 그 문재인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이번에 있는 많이 깨지 않았을까요? 그 개 갖다 버린 거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문재인을 지켜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의 어떤 진보에서의 상품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가련한 그 조국처럼 이렇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착하고 순한 사람이고 정치 야심도 크지 않은데 이 정적들한테 계속 순환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 그게 문재인의 이미지예요. 상품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팬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면 사실 안철수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안철수, 박지원이 막 문모닝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문재인을 되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말 문빠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는데 그 순환사, 그러니까 문재인의 순환사? 문재인이 정치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 대여 투쟁에 성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욕심도 없는 사람인데 뭐 금괴부터 해가지고 각종 마타도에 시달리고 너무 근데도 불쌍해. 근데도 이 사람은 되게 깨끗해서 털 게 없어. 박근혜 때 아무리 털었어도 나온 게 없어.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안철수, 뭐 박지원, 호남 세력들이 그때 막 분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문재인의 팬덤이 코어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약간 비슷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팬덤 생기는 게. 그러니까 그 순환이 더 이렇게 너무 지금 크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켜주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을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쪽이 자꾸 악마화를 하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이제 보호 본능을 갖는다고 할까? 그래서 문재인은 계속 그런 자기가 탄압받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 뭐 지금 저 양산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나는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막 룰라처럼 이렇게 막 얼굴 태닝하고 나와가지고 수염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아, 그 태닝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일부러 아까 그 완전히 저 연출을 그 룰라처럼 해가지고 좀 보세요, 그 할아버지. 그래서 뭐 자기를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어여삐 여겨주세요, 계속 지층에 시그널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알겠어요. 실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제가 보기에 부하도 없고 개파도 없고 정말 그리고 문재인이 좀 정치인도 되게 싫어했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처럼 수재 그리고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을 좋아해요. 유능한 사람은 어디 없나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문재인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뭐 학벌이든 뭐든 컴플렉스 덩어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정숙이랑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결혼도 지금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 아줌마 그 되게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자기 집 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뭐 되게 나대는 아줌마? 네, 그런 아줌마들이고 그 둘이 너무 비슷해요. 그 자식에 대한 컴플렉스도 너무 비슷하고, 김정숙도 자기 자식들이 변변하지 못해서 그렇게 쪽팔려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예. 이거 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심규진 교수님, 교수직 그만두고 보수 투사로 언론전 선두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하셨는데, 다시 현장 정치로 돌아올 생각 있으세요? 아, 저요? 네. 아니, 저는 뭐.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예. 아니,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이 정치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네. 막 사실은 막 되게 제가 좀 약간 좀 과몰입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런 캐릭터에 제가 많이 과몰입을 했어요. 좀 성격도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고, 되게 막 서민적이고 막 그런 게 비슷하더라고, 저랑. 네. 취향도 비슷하시고. 근데 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뭐 고 박사님처럼 이렇게 방송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전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치하는 사람들 되게 뭐 욕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들 훌륭하시다. 저는 뭐 따라가지도 못할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예. 악역을 자처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식의 정치를 하던 간에 이 판에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존경스러운 일이죠. 되게. 알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나서가지고 뭐 해야겠다 감히 뭐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겸손하신 말씀. 예, 방학 중에 잠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또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 제 롤 모델이 이제 막 그 서민 교수님이나 또 제가 강준만 교수님도 되게 존경하는데. 이렇게 강준만이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간 나는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내 발언에. 좌파지만 인정할 만한 선수예요. 예, 강준만. 그러니까 나의 발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욕망을 자제한 그러니까 자기 자제력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본분을 좀 알고 주제 넘게 막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좌파에. 그래서. 저도 본분을 잘 지키겠습니다. 아니, 고성국 박사님이 진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